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이런 생각 해보셨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면 자식들이 돌봐주겠지? 자, 최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건강악화로 돌봄이 필요할 때 자식들한테 내가 의지를 하겠다 라고 답한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놀랍게도요 2명에서 3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즉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달라진 그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 노후 준비 또 노후 생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엔요 이런 말이 있었죠. 자식은 최고의 노후 대책이다 라는 말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SBS 뉴스에 나온 제목이에요. 아파도 너희랑 안 산다. 자,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이제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오늘 내용 보시면서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신의 노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합니다. 자, 그래도 내가 몸이 아프면 자식들이 돌봐줘야 되잖아요. 내가 마음이 없어도. 자, 그런데 내 생각과 상관없이 과연 자식들은 나를 돌봐줄까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또 나이가 들었을 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많이 놀라실 겁니다. 자,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 도움 받는다는 생각 내가 해본 일이 없어요. 내가 쓰고 남는 돈으로 또 병원에 다닐 수도 있고, 네, 이분도 자식들에게 일도 의지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건강해도 자녀와 살지 않겠다 87.2%, 네, 현재 집에서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인들의 의식 변화가 바뀌었지만 자식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지금 5, 60대 충격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부모 부양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못 지면 자식이 져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1998년, 2002년, 2008년, 2016년 이렇게 위로 갈수록 최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 막대기가 자식들이 모신다. 여기 가족이라고 되는데 결국 자식이죠.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또 병 들었을 때 1998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89.9, 즉 10명 중에 9명은 당연히 자식이 모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가치관이죠. 자, 지금의 가치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입니다. 그러면 한 18년 지났죠. 자, 18년 정도 지났는데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모가 나이 들고 또 병 들었을 때 자식이 부양을 하겠다 30.6%, 여기 90%에서 30%가 됐어요.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18년 만에. 즉 지금은 2010년이죠. 10명 중 3명만이 부모를 부양하겠다. 자, 그러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또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조사하면 글쎄요 10명 중 1명 될까 말까 하겠죠. 이 정도 추이로 바라본다고 하면 이제 자식들도 부모를 모실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건강이 악화될 때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거의 절반 48.9%는 현재 집에서 계속 살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아파트입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또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가 27.7%, 또 노인 전용 주택에 입주하겠다가 16.5%, 자녀 도움 받겠다라는 분은 여기죠. 자녀 또는 형제 자매 도움을 받겠다 2.5%. 네, 이제는요 본인들조차도 자식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냥 죽는 그날까지 알아서 살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지금의 노인분들은 예전의 노인들과 다르게 98%, 즉 100명 중에 97명, 8명은요 내가 병들어도 또 몸이 아파도 또 나이가 들어도 그냥 혼자 살겠다. 그리고 혼자 편안히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이런 변화, 이런 의식의 변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왜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경제적 독립성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노인 소득 및 자산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황색 있잖아요. 이 그래프가 금융자산입니다. 2011년에는 2,554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어떻죠? 4,912만 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소득도 2011년도에는 849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164만 원. 자, 이렇게 늘어간 이유가 연금도 더 많이 늘은 이유가 있겠지만 노인분들이 쉬는 게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연소득도 계속 늘고 있고 금융자산도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즘 노인들은요, 과거와 다르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여유로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변화 왜 일어났을까요? 예전 노인과 다르죠. 좀 풍요로워졌어요. 이것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와 연관이 깊은데요. 이분들이 은퇴하면서 이제 노인이 됐잖아요. 1기 베이비붐 세대가. 자, 이 세대 특징이 뭐죠? 네, 소득도 많았어요. 또 고학력층도 많고 또 개인연금도 많이 들었고 투자로 자산도 축적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노인들은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하신 분도 많고 또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주거시설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죠. 이렇게 삶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1998년 이때만 해도 가족이 모셔야 된다. 즉 자식이죠. 네, 89.9. 자, 그런데 2022년에 보면요, 19.7%. 네, 열에 9이 모시다고 한 게 지금은 열에 2명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는 거죠. 2024년 지금 이게 1명 정도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즉 1998년에는 10명 중에 9명이 자식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의 자식이 모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는요,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그런 유교적인 전통이 강했죠. 하지만 요즘 자식들, 내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을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이것을 이제 부모들도 알죠. 이제 자식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 노인분들은요, 자식들에게 기대느니 내가 번 돈 자유롭게 쓰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거에 공감을 하시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즘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려는 그 이유 세 번째는요, IoT 기술 또 AI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요즘 AI 로봇 또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그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뭔가 인형 같은 걸 안고 있죠. 이게 인형이 아닙니다. AI 로봇이에요. 얘가 노래도 불러주고요, 날씨도 알려주고 또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약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또 대화도 해요. 어느 정도 감정적인 소통도 가능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태수님. 혼자 집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맨날 화초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소미하고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달라 하고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기계지만 노인분들에게 친구도 되고 자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덜 외롭다는 겁니다. 의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겁니다. 자, 단순히 의지할 수 있는 친구, AI 로봇을 넘어서 이제 IoT 기술이 발전해서 여기 보시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어요. 나이가 들면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러다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다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관리기기 수집정보라고 하죠. 6가지를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합니다. 어르신이 살고 있는 이 집안 공간을 움직임, 온도, 습도, 조도, CO2, 그리고 휘발성 화합물. 자, 이런 걸 통해서 집안의 위험 신호를 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신호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생활지원사에게 통보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변하면 어르신 집에 너무 온도가 지금 높구나. 자, 여름이에요. 그럼 이제 어르신께 전화를 드려서 어르신 지금 집안 온도가 너무 높아요.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또 가스가 나오면, 하여튼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또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이렇게 IoT 기술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자녀가 없어도 이런 기술 덕분에 혼자서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국 노인들이 예전과 다르게 정말 많이 달라졌죠.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알아서 살겠다라는 건데요.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징계와 상속, 또 노후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전 어르신들, 저희 한 조부모 세대, 이런 생각들이 강했죠.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내 재산 장남에게 다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을 물려줘야지. 자, 그런데 이 말은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쓰다가 가겠다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려주더라도 장남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라는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응답 조사를 보면요, 실제로 5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녀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 자, 이것은요, 가족 내에서 공평함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장남이 가문의 책임을 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재산도 장남에게 몰아주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장남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주겠다라는 비율이 21.3%였어요. 즉 100명 중에 21명 내지 22명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2023년 6.5%로 아주 급락을 했죠. 100명 중에 6명 내지 7명만 장남에게 전부 또는 더 많이 주겠다. 거의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대한 상속, 증여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본인들을 위해서 쓰다 가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2008년도에는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라는 분들이 9.2%, 즉 100명 중에 9명 정도였는데, 자, 2023년 작년 기준으로 24%, 즉 100명 중에 24명은 상속, 증여하지 않고 내가 다 쓰고 가겠다. 내 배우자하고.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지만 부모가 또 자식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요즘 노인분들은요,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그래서 요즘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잖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요즘 1기 베이비부머 세대는요, 경제적 여유도 있고 또 많이 배웠고 자기 삶에 대해서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버킷리스트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자,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제 가치관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기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 세대의 노후 준비 트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 뉴스예요. 고령층 불편해도, 그죠? 불편해도 내 집이 좋다. 자녀와 살겠다는 분들은 2.5%. 아까 말씀드렸죠. 100명 중에 2명 내지 3명. 또 이분들이 살겠다 해도 자식들이 또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따로 사세요. 이럴 수도 있죠. 바람일 뿐이죠. 이제부터는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자식들과 함께 살겠다는 것은 일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기 베이비부머 노인 세대들은요, 노후가 이렇습니다. 독립적인 노후,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한국 노인의 희망 거주 형태를 보시면 83.8%, 즉 100명 중에 84명 정도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라고요. 또 심지어 11.2%는 거주 환경이 더 좋은 상급지로 이사를 가겠다. 그러면 이거 합치면 95% 되네요. 즉 결론은 요즘 노인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내 방식으로 마음 편히 살다 가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정말 달라진 노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1기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각도 많이 달랐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 이제는. 자, 그래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기를 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을 넘어서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 또 편안함,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요, 스스로 멋진 노후를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후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은퇴 시점에는요,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달 나오던 월급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당연히 줄여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요, 가소비를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고 행복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이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한국인 행복지수 나이 들수록 하락. 여기 보시면 이제 20대부터 50대까지 나와져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여기 지금 50대 이상까지 나오는데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행복도는 더 떨어집니다. 자, 근데 보면 여기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성보다 행복도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요, 이렇게 떨어진 행복도 크게 올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100만 원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1번 명품백, 2번 제주도 3박 4일 여행.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행복해질까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오래가는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들에게는요, 특히 경험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이런 물건을 통해서 사는 행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제 대학 선배가 있는데요,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분하고 다툼이 또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있으니 또 맨날 밥 차려달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내하고 갈등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가 TV에서 우연히 부부가 함께하는 체험 소비라는 것을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험을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도 자,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라고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통장 이름은 체험 소비 행복 통장. 한 달에 50만 원씩 넣었다고 합니다. 옷이나 화장품 이런 소비를 좀 줄이고 대신 매달 50만 원씩 저축을 한 거죠. 자, 이것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50만 원씩 저금하면 세 달이면 1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3박 4일로 3개월마다 계절마다 여행을 다닌 거죠. 즉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경험을 소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선배도 아내분도 행복감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지금은 사이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옷을 사면 좋긴 한데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나 이렇게 여행 다니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소중한 추억 또 행복으로 되돌아와서 너무 좋았다고 80, 90이 돼서도 이걸 계속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서운국 연세대 심리학교 교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행복은 나오죠. 물건보다 경험을 사라 하죠. 백이나 옷보다는 경험을 사라. 여행 같은요. 또 혼자 쓰기보다는 함께 해야 더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년 이후에 다른 소비를 좀 아끼고 물건보다는 경험에 돈을 쓰고요. 또 혼자보다는 아내 또 남편과 함께 그 경험을 즐긴다고 하면 행복도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67세의 김 할머니는 남대문 시장에서 30년 넘게 자영업을 하면서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작년에 막내까지 출가시키고 난 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예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금반지도 장만했다고 합니다. 애들 다 키웠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 좋죠. 자, 그렇지만 살 때만 잠시 기분이 좋았고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그 스마트폰 속에 제주 올레길 사진 한 장이 할머니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합니다. 거기는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요, 에메랄드빛의 바다 또 노란 유채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녀의 마음속에 잊고 있었던 설렘을 피워냈다고 합니다. 자, 주저하는 마음을 이기고 친구와 함께 떠난 첫 제주도 여행에서 할머니는 올레길을 걸으며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자, 그 후 할머니는 작은 통장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추억 만들기 통장이라고 이름 붙인 그 통장에는 매달 조금씩 여행 자금이 모여갔습니다. 이제는 계절마다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다니시며 그곳에서 만난 이야기들을 손녀에게 들려주시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죠. 물건은 낡아지지만 추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는 보석이 된다라는 할머니의 말씀처럼 늦게 시작한 여행은 할머니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만 들리던 할머니의 웃음소리는 이제 전국 곳곳에서 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을 위해서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 내 체험,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그 기간도 오래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건강 소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한국인 평생 의료비 절반을
64세 이후에 지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0세부터 10세, 11세에서 20세, 21세에서 30세, 70세 이상까지 쭉 나오죠.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대, 20대 때는 의료비가 많이 안 나가요. 그죠? 236만 원. 자, 그런데 60세에는 1,900만 원, 71세 이상은 2,400만 원. 기하급수로 높아지죠. 당연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료비가 많이 나간다는 거.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습관의 병이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면 이 의료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그 남은 돈으로 여행도 가고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또 행복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65세 이상 부부가 매년 의료비를 지출하는 금액 얼마나 될까요? 약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부가요. 자, 그럼 75세가 넘으면 얼마나 될까요? 75세가 넘으면 이게 한 2,300만 원. 자, 그럼 85세가 넘으면 얼마나 될까요? 평균 4천만 원 이상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료비로 들어가는 돈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미리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2달 전에 오셨던 60대 초반의 남성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는 허리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요즘에 물리치료를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도요, 직장 다니실 때 평생을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았다고 해요. 사무실이다 보니 계속 앉아 있으면 허리가 불편하거든요. 묵직하고. 근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사진처럼 헬스클럽에서 PT를 받았다고 합니다. 1대1 수업을 받은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될까요? 비용이 비쌉니다. 1회 받는데 1시간 정도 하는데 8만 원 정도이죠.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이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말렸다고 해요. 아니 뭐 60 다 되어서 무슨 PT냐, 또 1시간에 무슨 8만 원씩 쓰냐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6개월, 1년 정도 다니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20년 넘게 달고 살았던 허리 통증 거의 사라졌고요. 또 이분이 이제 혈압이 안 좋았는데 10년 동안 먹고 살았던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체력이 좋아지고 허리 통증도 없어지면서 일상생활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 하시면서 저한테도 비용 부담은 좀 되지만 PT 트레이닝을 받아라. 그러면 자신처럼 건강해질 수 있다. 건강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쓰면 반드시 돈을 쓰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 또 읽어봐 드릴게요. 자, 20년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셨던 이영숙 씨는 62세 나이에 은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부터 무릎 관절염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무릎 관절염, 저희 어머니도 무릎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같이 다니면 특히 이제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땐 더 힘들어해요. 아주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실제로 제가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지 모르고 빨리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제가 그러다가 운동하다 무릎을 다쳐봤는데 그때 알았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통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식은땀이 절절 흘렀습니다. 자, 이분도 이렇게 무릎 관절염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었다는 거죠. 매달 병원비로만 5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만난 또래 할머니가 수중 운동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어르신들은 무릎에 부하가 걸리니까 물속에서 하는 운동,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수중 운동. 그래서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처음에 망설였지만 계속되는 통증과 부담스러운 병비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보기로 하셨죠. 수중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할머니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한 달에 4번씩 가던 병원도 이제는 2번이면 충분해졌습니다. 저도 아파봤지만 굉장히 행복하셨을 거예요. 일단 병원을 절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리고 통증이 없는 게 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올린다는 거죠. 제가 경험해봤다 그랬잖아요. 정말 삶의 질이 훅 떨어져요. 그래서 이분도 통증도 줄고 병원비도 줄고 굉장히 행복하셨겠죠. 자,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중운동 동호회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매주 건강한 식사도 하고 인근 공원을 산책하며 웃음꽃을 피우게 된 것이죠. 전에는 약국과 병원만 다니던 할머니가 이제는 동네 곳곳을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약값으로 쓸 돈을 건강 투자에 쓰니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힘들지 않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계발입니다. 이 소비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 얼마나 될까요?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일단 가족들이 힘들어요. 또 치매 환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도,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 본인도 힘들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65세 이상 환자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10.5.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온 대로 한 10명에서 11명당 1명이라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오래 살다 보니, 그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치매도 우리가 노력하면 상당 부분 예방하고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금 감소증 있으면 치매 위험 60%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이 점점 줄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치매 위험이 이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운동을 통해서도 치매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배움. 자, 여기 보시면요, 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분들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보면 7학년 교실이라고 됐죠. 7학년. 네, 70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70대예요. 배움을 하는 거죠. 배움을. 자, 여기 보시면요,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독서 등 머리를 쓰는 취미 활동을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기억력 장애가 30에서 50% 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나이가 들어서 신문이나 잡지나 독서를 꾸준히 한다고 하면 이걸 하지 않는 노인보다 30에서 50% 정도 치매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 조금씩 하시고요, 꾸준히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글을 읽으시면 치매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하늘빛 수채화 강사라는 내용인데 여기 있는 수강생들의 평균 연령이 72세라는 겁니다. 미술과 관련 있는 회원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도 좋지만 그림을 그리는 활동도 치매 예방에 너무 좋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이제 상담 오셨던 70대 초반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68세부터 수채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거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이,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시간 낭비다, 그 손 떨리는데 그림이 되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정말 기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분이 활동하시는 그 지역 문화센터 전시에서 이분의 작품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그림이 전시의 작품으로 걸리다니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그림을 매일 2시간 또 3시간 정도씩 그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뭔가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가. 요즘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잖아요. 자, 액티브 시니어 요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즘 액티브 시니어들은요, 한 7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자기 개발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특징 뭘까요? 가족보다 나를 위한 소비를 먼저 한다. 나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를 한다. 또 여기 보면 다양한 브랜드를 통한 경험 가치를 중시한다. 건강, 취미생활 등 충실한 자기관리를 한다. SNS를 통한 생각, 의견을 표현한다.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져 있죠. 자, 뭐였죠? 경험 가치. 좀 전에 말씀드렸죠? 경험 가치. 두 번째, 나를 위한 소비. 경험 소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 건강관리. 자, 이렇게 액티브 시니어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상당 부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액티브 시니어들은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10살 정도 정신건강 또 육체 건강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또 사례 하나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30년을 일하다 퇴직한 정미숙 씨, 58세네요.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일만 알고 살았던 그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일상의 여유는 오히려 무게로 다가왔죠. 우리가 이제 퇴직하면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퇴직을 하면 시간이 남아돌아서 난리입니다. 그게 이제 한 달, 2달 가게 되면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도 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들른 도서관에서 마주한 책 한 권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글쓰기 강좌가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죠. 매일 아침 일기를 쓰고 주말마다 글쓰기 모임에 나가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자신감이 채워져 갔습니다. 2년이 지나 정 씨는 자신과 같은 퇴직자들을 위한 인생 2막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었지만 진정성 있는 그녀의 열정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 어느새 20명이 넘는 탄탄한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2년 뒤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꿈이겠죠, 이분의 꿈인데 지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역문화센터에서 시니어 글쓰기 강사로 활동하며 매달 독서 모임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그녀의 좌우명은 이제 많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이 들수록 가소비에도 좋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면 사례자들처럼 우리가 행복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떨어지는데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20대, 30대 시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3가지 소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체험이죠. 경험 체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추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반짝이는 보석 같은 경험이죠. 추억은요. 가족과 함께 한 여행, 또 친구들과 나눈 취미생활,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미리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가, 아까 제가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PT 하는 그분 한 번 받는데 8만 원이지만 그를 통해서 허리 통증도 낫고 고혈압도 치료가 되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자기계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사례자들처럼 자기계발을 하게 되면 물론 내 건강에도 좋지만 이것이 쌓이게 되면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평생 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체험, 건강 소비, 자기계발 소비, 이 3가지 소비는요 결국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행복한 나를 위한 투자라는 거죠.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닌 여러분 인생에 더해지는 행복의 순간을 만드는 거니까 아낌없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말고도 나는 이런 거 했더니 너무 행복하더라, 삶의 질이 높아지더라 하는 그런 소비가 있나요? 자, 그런 소비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우리가 60살에 넘어가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답해 보십시오. 말할 필요도 없이 건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 몇 층에 사냐에 따라서 건강과 행복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제일 위층, 그 다음에 제 아래층 1층, 그 다음에 로얄층 각자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년 평생 살 아파트 몇 층에 살지 오늘 영상 보시면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파트에서 우리가 충수를 선택하는 것은요, 물론 이제 개인의 취향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년을 넘어서 노년기는요, 취향을 넘어서 건강, 안전, 그리고 이제 생활 편리,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가끔은 생기죠. 지진이나 특히 화재 발생했을 때, 자, 고층에 사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1층에 사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 자, 60대 이후 최상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에 있어 충수는 단순히 뷰나 값어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안전,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맨 위층, 그 다음에 1층, 그 다음에 로얄층 각각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 노년기요. 어디서 살아야 될까?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탑층 보겠습니다. 최상층이죠. 장점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뛰어난 조망과 일조권이죠. 탑층은요, 누구나 좋아합니다. 탁 트인 조망, 또 일조권 침해도 없죠. 그래서 햇볕을 잘 받을 수 있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탑층을 선호합니다. 자, 두 번째 장점, 층간소음에서 해방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별 5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뉴스 기사입니다. 2024년 11월 19일 얼마 전 뉴스예요. 층간소음 강력범죄가요 5년 동안 1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피해를 주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탑층은 적어도 층간소음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누군지 아시죠? 미잔의 주막 운영한 유튜버죠. 남편은 김태현 개그맨입니다. 이분들이 층간소음의 고통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아파트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 해봤거든요. 와, 정말 이사 가야겠다.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 층간소음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자, 그래서 탑층은 누수나 단열이라는 단점이 있어서 예전에는 애물단지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층간소음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뛰고 있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여보, 다음엔 꼭 탑층 가자. 왜? 층간소음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몸값이 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요, 바로 사생활 보호입니다. 요즘 분들 확실히 예전보다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높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생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적겠죠. 그런 면에서 탑층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쾌적한 환기 및 통풍입니다. 높은 층은요, 아무래도 공기순환이 잘 되고 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탑층, 쾌적한 환경, 통풍.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선택을 하죠. 자, 그러면 탑층의 장점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뛰어난 조망, 그리고 일조권으로 인해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층간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 별 5개.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생활 보호. 네 번째, 쾌적한 환기 및 통풍. 자, 그러면 탑층의 이제 장점을 알아봤는데 이번엔 이제 단점입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 의존도 증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아파트 말고 예전 아파트 12층에 살았는데 외출을 갔다 오셨는데 엘리베이터 고장 난 거예요. 그때 연세가 7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 집을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 4일을 끙끙 앓으셨어요. 몸살이 나서.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관절도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파스를 며칠 동안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년기에 엘리베이터가 만약 고장 나면요, 젊은 사람들은 뭐 그냥 걸어 올라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노인분들에겐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년기에는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면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걸어서 고층까지 올라가려면요, 좀 전에 저희 어머니 사례처럼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또 관절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의존도 고장 났을 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뉴스 기사죠. 2024년 6월 기사인데요. 인천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 10일째, 그죠? 10일 동안 고장이 났대요. 저는 그래도 하루 만에 그때 고쳤는데 여기는 10일 동안. 여기 지금 어르신이 걸어서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집 안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갈 일이 분명히 생기시겠죠. 이럴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자, 경북 상주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 이건 이제 이 안에 주민이 3명이 갇혀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는 거에 트라우마가 생기실 것 같아요. 그죠? 자, 탑층. 맨 위층의 단점. 두 번째는요, 화재나 지진 시 대피 문제. 뭐 지진은 평생 한 번 정도 경험하겠지만 화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럴 때 내가 맨 위층에 살고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추운 날씨, 지금 12월이죠. 화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40%가 아파트 주택 화재. 만약에 내가 맨 위층에 살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화재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대피하는 데는 많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죠? 최근 3년간 통계 분석을 해보면 12월 화재가 무려 1,513건입니다. 사망자가 14명이에요. 자, 탑층 단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겨울철 난방 및 단열 문제. 아무래도 뭐 요즘 지은 아파트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위층은 겨울철 난방비 또 여름철 난방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열이 아무래도 중간층보다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 더울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 냉방비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단점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탑층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 고장 시 또 갇혔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화재 시, 지진 시
대피의 문제. 이건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세 번째, 겨울철 난방 및 단열 문제. 네, 이것이 단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탑층, 제일 위층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제일 위층에 살다가 지금은 1층에 살고 있어요. 자, 1층도 장점도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단점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층의 장점이에요. 편리한 접근성. 네, 이거는 제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많이 할 일이 생기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또 장 보고 집에 들어올 때 정말 편하죠.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고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쉽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년기에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는 1층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 두 번째. 자, 아래층 층간소음 해방. 이게 무슨 뜻이죠? 자, 내가 위층으로부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아래층에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죠. 뭐 의자를 끈다든가 하여튼 또 애완견 키우면 반려견 때문에 소음도 있거든요. 아래층에.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층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1층의 장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층간소음 흉기 들었는데 엇갈린 판결. 이런 기사 요즘 정말 많이 있죠. 내가 거꾸로 의도치 않게 층간소음을 일으켜서 아랫사람이 찾아와서 항의 정도가 아니라 진짜 흉기를 들고 찾아온다고 하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이런 일들이 아예 생기지 않을 곳이 바로 1층이라는 겁니다. 자, 1층의 장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원 접근성입니다. 이미 이런 곳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닌데 1층에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준 곳이 있어요. 꽤 큽니다. 자신의 아파트에 조경시설을 만들어 놓고 텃밭도 만들어 놓고 전원주택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1층에 이런 메리트를 주고 분양을 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히려 지금은 1층이 위층보다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기사입니다. 1층이지만 리조트급 정원뷰에 오히려 만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곳을 찾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1층의 장점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편리한 접근성. 두 번째, 아래층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다. 세 번째, 정원 접근성. 네, 1층 장점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죠? 저는 지금 체감하고 있지만 매우 만족합니다. 자, 그렇지만 1층도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점 4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생활 침해 우려. 아무래도 1층이다 보니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보이겠죠. 창문을 열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거. 사생활 침해 우려. 자, 두 번째 단점, 벌레 및 해충 문제. 네, 정말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끔찍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방충망이 잘 돼 있어서 저는 이제 1층에 살고 있지만 벌레, 해충 문제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방충망까지 열어놨을 때의 문제지 돼 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습기 및 일조량 부족. 네, 이것이 1층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층이 위층보다 습기가 좀 있을 수가 있고 일조량이 부족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겨울에 좀 더 난방비 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겠죠. 자, 네 번째 단점입니다. 1층 보안 취약성. 아무래도 1층이다 보니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죠. 항상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냥 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열면 안 열리게 하는 그런 보안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단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안 돼 있다면 네, 당연히 단점이죠. 자, 1층 살았을 때 단점 4가지입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두 번째, 벌레 및 해충 문제. 세 번째, 습기 및 일조량 문제. 마지막 4번째, 보안의 취약성. 자, 지금 이제 탑층 말씀드렸고 1층 말씀드렸어요. 이제 로얄층, 중간층을 말씀드려 볼게요. 들어보시면서 나는 노년기에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얄층입니다. 로얄층의 기준이 뭐죠? 자,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4등분을 했을 때 4분의 3 지점. 이 지점을 보통 이제 로얄층이라고 합니다. 자, 이 로얄층 살았을 때 장단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쾌적한 주거 환경. 여기는 일조량도 풍부하고 탑층처럼요, 통풍도 잘 되고 외부 소음이나 먼지의 영향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 두 번째,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 당연히 탑층하고 1층은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무난하죠. 그래서 내가 팔거나 또 전월세를 줄 때 수월하게 잘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얄층의 장점 3가지입니다. 자, 단점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로얄층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탑층이나 1층보다는 높은 가격일 확률이 높죠. 자, 두 번째, 층간소음. 네, 이것이 로얄층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중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위층에 사람을 잘못 만나면 위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여기 살면서 아래층에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칼 들고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쪽 다 내가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피해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3번째 단점, 엘리베이터 의존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약자에게는 그게 12층이든 6층이든 그죠?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것. 특히 노년기 엘리베이터 의존성 역시 로얄층도 단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60살 넘어서 아파트에 산다면 어느 층에 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고요. 지금 살고 계시다면 또 장점, 단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건강 상태 또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동성 또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정원이나 마당을 활용하고 싶고 또 아래층과의 층간소음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당연히 1층이 좋겠죠. 또 조망, 쾌적함, 또 위층과의 층간소음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탑층이 좋겠죠. 자, 나는 이런 호불호에 갈리지 않고 내가 매매도 잘 되고 전월세도 잘 나갈 수 있는 그냥 로얄층에 살래라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자,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르기 힘드시죠? 제가 고를 수 있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시고 아래 댓글에 나는 몇 층에 살까 60세 이후에 적어주시고요. 그 이유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건강 상태, 생활 방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동성이 중요한지, 조망과 쾌적함이 더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에 대비한 주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40대, 50대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내가 60, 70이 됐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 안정성, 접근성, 이게 더 중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층을 선택해야겠죠. 마지막 3번째, 주변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단순히 충수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 이 3가지를 보시면서 나는 60세 이후에 어디서 살고 싶은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에게 노년기에 60 넘어서 어디에 살까 여쭤보신다면 저는 1층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단점도 있지만 저에게 그게 크게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는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 커튼 열고 활짝 열고 싶은데 밖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그러기 힘들죠. 또 저는 또 집에 있을 때 많이 벗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사람들 보면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그게 저에겐 불편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1층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년기 어디서 살고 싶은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